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수만 단어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성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그들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했고 그 표현은 매우 강력하고 명시적이었습니다. 연합성명은 미국, 영국, 호주가 설립한 AUKUS를 비롯해 지난 4년간 아태 지역에서 일련의 협력 협정과 국제기구를 구축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은 AUKUS를 미국의 사악한 조직으로 직접 명명했습니다. 비록 악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인간적이라는 등 매우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연합성명은 또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호주가 결성한 사실상의 아태 미니 나토에도 반대합니다. 성명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모든 행동이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미국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러우 전쟁 문제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소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러우 전쟁 문제에서 푸틴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심화할 방법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중국 영토 분쟁 문제에서 중국은 전부 러시아 소유로 인정했고 상호 신뢰 문제 등 러시아와 중국 간의 역사적 문제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즉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는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소련의 전통적인 영향권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소위 유럽과 아시아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가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 지역에서의 양측 간의 분쟁은 제쳐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양측은 각자의 국가에서 서로의 자산의 안전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국가를 포함한 미국이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에 시진핑은 중국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동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제재를 받는다면 러시아는 러시아에 숨겨진 중국 자산을 동결하지 말고 중국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무제한 협력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사실 이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협력 성명은 미국을 가상의 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미국을 진짜 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중 연합성명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 베단 파텔은 시진핑이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5월 20일 대만에서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참석할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결코 말로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주 화요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고 태양광 패널과 일부 의료시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다양한 정도로 인상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어떤 보복을 펼칠지 기대하고 있지만 솔직히 중국이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유럽과 미국에 대해 분개하고 있고 마크롱과 헝가리 등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인 프랑스를 이용해 유럽연합을 분열시켜 프랑스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매사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기를 희망했을 것이지만 마크롱이 폰데어라이엔과 함께 시진핑을 만난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EU가 하나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프랑스가 EU와 공동으로 시진핑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EU는 러우 전쟁에서 시진핑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중국이 과잉 생산을 유럽에 덤핑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마크롱을 만나러 갔을 때 폰데어 라이엔이 그 옆에 앉았고 시진핑은 마크롱과 실질적인 대화, 즉 유럽연맹 결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와 같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시진핑은 사실상 유럽에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시진핑이 헝가리와 세르비아를 방문했을 때 받은 환영식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두 나라는 예전부터 중국을 극진히 핥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 것은 블링켄과 옐런이 시진핑에게 압력을 가해 푸틴을 너무 많이 돕지 말라고 시진핑에게 요청했고 시진핑의 유럽 순방도 매우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받은 통보는 바이든의 새로운 관세 인상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시진핑이 사용할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열정으로 푸틴을 맞이하고 푸틴과 긴 협력 목록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푸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이벤트가 조금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시진핑은 푸틴 대통령을 위해 거대하게 긴 카펫을 깔았습니다. 이 카펫 길이는 아마 기네스 기록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회의장까지 직선 경로를 따르지 않고 각을 이루는 레드카펫을 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이 푸틴 대통령을 위해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했고 이를 본 중국인들은 중국 문화 대혁명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푸틴을 환대하는 것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근 만 개의 단어로 구성된 중러 연합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미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러우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측 간의 상호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는 미국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서두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비동맹과 비대립 그리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처음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항상 우선적인 파트너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자신의 러시아 아버지를 꽉 안아주겠다고 밝혔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공동 성명은 주권과 영토 보전과 안보 그리고 개발 등 서로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의 구실은 소위 국가 안보에 대한 푸틴의 우려였기 때문에 시진핑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푸틴은 중국의 입장에 화답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확립한 대전 후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선 양측은 전반적인 세계 정세의 진화에 대해 거의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전반적인 상황이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남반부 및 지역 신흥국의 지위와 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세계의 다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다극화란 현재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고 세계 질서가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끊임없이 다영토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에 의존해 다극화를 달성한다는 것일까요? 중국이 말하는 다극화란 바로 중국은 하나의 기반이고 러시아는 중국 측에 서 있으며 반미 문제에서 그들은 하나입니다. 또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남반구에는 러시아의 매우 우호적인 국가도 있으며 미국의 비우호적인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그들의 기본 기반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인태 지역을 포함한 북대서양 국가들은 미국을 지지하고 이를 또 하나의 기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접촉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기반을 구축하며 이것이 중국이 말하는 소위 다극화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의 환경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유리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국제관계의 민주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국만이 최종 발언권을 가질 수 없고 국제사회가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지지한다면 그것이 국제관계의 민주화란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패권주의와 권력정치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이에 역행한다고 말합니다. 패권주의와 권력정치는 여기서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곧바로 언급됐습니다. 즉 러중연합성명은 미국과 동맹국의 행동을 정의와 양심을 파괴하는 일방적 행동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말하는 글로벌 사업을 하거나 국제관계를 다룰 때 규칙이 있어야 하며 권력에 기반을 둘 수는 없다는 규칙 기반 질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규칙에 대해 서슴지 않고 명백히 강력하게 반대하며 실제로는 미국이 확립한 전쟁 후 질서를 전복하고자 합니다. 러우 전쟁 중 러시아 재산이 동결되고 압수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국제법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각자의 국가에서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임시로 재산이 상대국으로 운송되는 동안 상대 국가의 재산의 안전과 불가침성 및 적시 반환을 보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자국의 국유 재산을 러시아로 운반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이를 압류하거나 동결하지 않고 제때에 돌려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광적으로 금을 구입하고 있고 많은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달러를 러시아로 보낼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 국고에서 러시아로 많은 금을 운반할 수 있을 테지요.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 결제의 90% 이상이 루블과 위안화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은 역사 문제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 분쟁입니다.
두 나라는 1990년대 초에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영토 조약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러시아가 중국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전혀 분쟁하지 않고 모두 러시아에 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로 영향권이 겹치는 두 나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독재자들 사이의 협력은 독재자가 어느 순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도 도덕성도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소련의 영향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실은 모두 소련의 가맹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소위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요 초점은 유럽이지만 극동 지역에서는 북한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북한과 사이가 매우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은 저욱이 걱정하고 있었을 테지요. 이번 공동성명은 1대1로 구상의 추세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즉 두 나라가 각자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또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북한에 들어가겠지만 두 나라 세력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국이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사이에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두 문단으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러중 두 나라는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미국이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세계와 우주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무릇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당연히 있어야 할 시스템임을 알 것입니다. 자국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억지를 부리는 발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미국이 이러한 방어적 군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구축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중국의 로켓군은 본질적으로 수준 이하입니다. 중국 군대 자체적 부패와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된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포화 공격은 대만 상공의 아이언돔에 의해 모두 차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 시점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성명은 이어 미국이 고 정밀 비핵무기를 강화해 적의 작전 능력과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 정밀 유도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지휘체계를 신속하게 교란시킨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이것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중국은 완전 겁에 질려 러시아와 연합성명에서 미국의 그러한 정확한 공격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러중 연합성명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에도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반대하였습니다. 미국은 가상의 적을 표적으로 삼아 태평양에서 일본 및 한국과 자주 군사연습을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대만과 합동 군사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요. 미국이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아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인데 이는 공격적인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중국이 괌이나 오키나와 제도며 한국 그리고 필리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성명은 또한 미국이 이러한 장소에 단층 및 중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성명은 미국이 지역 안정을 극도로 훼손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가하는 위에서 언급한 조치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탄을 표명했다고 말합니다. 성명은 계속해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블록 구조를 엮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군사동맹 즉 이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3자 협력 AUGUST와 미국의 인태 전략 그리고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을 가리키며 미국이 군사력을 확대하고 군사 세력을 결집하여 동북아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으로 균형을 바꾸고 있고 이는 패권주의적 행위라고 말하였습니다. 연합성명은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의 대결 모델을 고수하며 지역의 안보와 안정보다 소규모 집단의 안보를 우선시하며 미국은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은 또한 미국의 북한과의 대결 도발과 무력 충돌 가능성에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이든 남반구, 호주를 포함한 인태 지역이든 물론하고 모든 미국과 관련된 군사협력에는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명은 또한 일본이 후쿠시마와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핵으로 오염된 물이 아니라 핵폐수입니다.
다음으로 두 나라는 러우 전쟁 문제에 대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정치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두 나라는 우스꽝스럽게도 전쟁을 장기화하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은 푸틴 자신에 의해 발생했고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푸틴이 전쟁을 멈춘다면 전쟁의 확대를 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라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대화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러시아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러중 연합성명은 이처럼 중국이 더 이상은 척하지 않고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러중 연합성명 전반에서 시진핑이 유일하게 제대로 말한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즉 양측이 2022년 1월에 발표한 공동성명, 특히 핵전쟁은 승리할 수도 싸울 수도 없다는 개념을 준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위협한다면 러시아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상공의 철제 돔 방어를 뚫지 못할 수도 있고 핵무기도 별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방어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상대가 공격할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것일 수도 있겠고요. 미 국무부 대변인 파텔은 16일 러중연합성명에 대해 시진핑이 한편으로는 서방국들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KJP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도록 중국 기업이 돕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태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굳게 붙잡고 이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의 가한 제재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결코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 역시 분명합니다. 5월 20일에 있을 대만 총통 취임식에 바이든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대만 연구위원장 등 전직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나는 개인적 신분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가 가면 라이칭더가 그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폼페오는 한 인터뷰에서 시진핑을 사악한 독재자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한때 폼페이오를 살찐 돼지라고 불렀었지요. 한 국가의 공식 언론이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격이 떨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폼페오는 중국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일 테죠. 중국은 최근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중국은 미국 국채와 기관채를 도합 533억 달러어치 팔았습니다. 동시에 벨기에는 미국 재무부 채권 22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벨기에는 항상 중국의 보관 계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 분기에 총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는 7,674억 달러로 감소해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재무부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시기는 2013년 10월로 1억 3,2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보유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토막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달러를 버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국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재무부 채권이 무위험 부채이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 채권은 구매 후 소득이 100% 보장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 부채 매각은 미국의 그 어떤 재정적 위협도 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파는 이유는 단 하나, 즉 중국이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의 과도한 평가절하를 막으려고 미국 달러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패한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위안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로 이전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 현금을 얻기 위해 미국 달러를 팔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러중 연합성명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이번 러중 연합성명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대 중국의 관계는 영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이 이 같은 거친 말로 직접 미국을 거론한 것으로서 미중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